그러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이런 전직 강의를 한 대여섯 번, 10번 이하로 해본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빠지지 않고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이, 이제 뭐 좋은 헤드헌터에 대한 기억은 사실 많이 얘기 안 하시고, 나쁜 헤드헌터를 만났던 그런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, 아니면 뭐 나한테 잘 맞는 헤드헌터는 무엇인지, 헤드헌터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기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일을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저도 제가 어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한 1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결국은 채용이 될 만한 사람이 채용이 돼요.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10%가 안 돼요. 대부분 채용이 될 만한 분이 채용이 됩니다. 굉장히 드문 경우만 이제 저희의 입김이 먹히는 경우가 있고,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게 이제 저희가 이 인사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보통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인데,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후보자의 역량이 결국 결정적인 키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되냐, 뭐 연봉 협상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, 후보자분들이 의외로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그 강점과 약점이 이 포지션에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끄집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의 시각으로 조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연예인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활동하시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역량이에요. 근데 조명을 좀 더 잘 비추고 음악을 좀 더 잘 깔아주고 뭐 자막을 좀 더 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의 연출을 좀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되고, 저희가 뭐 가가지고 일을 대신해 드리거나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인터뷰를 뭐 대신 받으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역량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헤드헌터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,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일단 정보예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질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ASML이라는 회사는 제가 한 8년, 9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당연히 합격자가 많겠고 그 회사에 지인이 많아졌겠죠. 그분들과도 이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JD에 나온 앞부분의 얘기가 아닌 JD에 나온 뒷부분의 얘기,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그 용어로는 채용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채용 배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헤드헌터들보다 제가 좀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스먼트 포지션인지 아니면 신규 포지션인지, 리플레이스먼트 포지션이라고 그러면 전임자가 어떤 스타일이었고 이 사람의 스타일과 같은 사람을 찾는 건지, 아니면 이런 스타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을 찾는 건지, 이 사람은 왜 퇴직을 하게 됐는지 같이 인사부에서 일반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. 그 정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약간의 차이를 발생하고, 그 약간의 차이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봐서 비중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91점과 89점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단지 연봉 협상을 떠나서 그 헤드헌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업종 전문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제 전공이 기계공학이고 제가 반도체 부분에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있어 왔고, 그걸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이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보를 좀 얻고 공부를 하고 있죠. 뭐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뭐 요새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회사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이 쌓여서도 그 여러분들과 좀 더, 만약에 이분이 반도체 부분에 역량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면 제가 그분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.
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헤드헌터라는 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만약에 뭐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냥 단지 어떤 뚜렷한 목적 한 가지만 가지시는 분이라면은 좀 더 많은 트라이나 아니면 나한테 지금 전화 왔던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직접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을 수 있지만,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니즈가 있다, 이런 걸 갖다 좀 더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잘 아는 헤드헌터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부분을.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제일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. 헤드헌터 굳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는 없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할 때 한번 만나보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전화로만 얘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데요.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채용 백그라운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이 포지션의 JD는 사실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잡코리아라든지 뭐 링크드인에 다 오픈되어 있는 건 누구나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비밀 포지션이 아닌 이상이요. 근데 이 JD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만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이 비록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그 회사를 진행을 해봤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부분을 알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, 채용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.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채용 배경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일하는 태도도 훌륭하고 그러면서 업종 전문가이겠죠. 뭐 이게 세 개 다 맞으면 좋겠는데 뭐 실제로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, 사실 이제 업종 전문가가 꼭 그 분야를 담당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채용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헤드헌터와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중요한지 아는 헤드헌터들은 좀 더 소위 얘기하는 양으로 승부하는 헤드헌터는 아닐 확률이 좀 높아요. 뭐 실적 면에서 본다면 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DID, 뭐 드리데를 많이 시전하고 많이 그 후보자를 뭐 100명, 200명 추천하고 이런 사람이 성과는 뭐 무한정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후보자 한 명 한 명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최적화된 나에게 집중해주는 사람이 좋겠죠. 그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떨어진 걸 제때 안 알려주느냐, 뭐 헤드헌터들이 연락 왔다가 뚝 끊어진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잘 안 잡혀 있는 분들이 처음에 헤드헌팅을 하게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자를 컨택을 해요. 그래서 뭐 한 포지션에 만약에 내가 후보자를 뭐 한 200명을 컨택을 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이력서를 한 50장을 받았다. 그 50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뭐 한 40명이 떨어지고 10명이 면접을 갔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내용을 보내고 뭐 찾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뭐 내부적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연락이 안 온다든지 뭐 안 오는 연락을 기다린다든지 그러면서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죠. 두 번째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일이나 문자로만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만들어진 어떤 포맷에 단체 문자나 단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메일로 받았을 경우에도 나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헌터인지 아니면 그냥 JD만 딱 옮겨놓은 곳인지를 좀 보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걸러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취업 전략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, 이직과 전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, 뭐 경력직과 신입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좀 벗어나고, 이직 전직 체크 포인트하고
그 다음에 엔지니어 직군, 비엔지니어 직군 이렇게 두 가지로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직 전직 시 중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경력 일관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나 개인적 관점의 타당성도 보셔야 되고요. 이건 뭐 대부분 당연히 보시겠죠. 근데 대외적 관점의 타당성을 많이 보셔야 돼요. 이거는 이번 이직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번 이직이라든지 다음번에 어떤 기회를 다시 가져야 될 때 이번 이직이 대외적 관점의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경력 업그레이드가 되는 쪽으로 꼭 연봉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직업의 안정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셔야 돼요.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액티브한 게 좋다로 얘기하시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안정성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. 특히 스타트업이 뭐 자유롭고 뭐 여러 가지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스타트업 그리고 국내에 막 진출한 외국계 회사라든지 브랜치 오피스 형태의 외국계 회사로 가실 때에는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이 대외적 관점의 타당성에 내가 어떻게 설명하실지를 고민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해드렸던 적응 가능성. 내가 큰 조직에 있다 작은 조직, 외국계에 있다가 뭐 국내 기업에 있다 외국계 기업 이런 식으로 하실 때 또는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재직했거나 재직하시는 분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그분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분야의 이제 헤드헌터가 혹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상담을 하셔도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 이익도 중요하고요. 의외로 명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. 개인적 이익을 중요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오래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도 꽤 중요해요. 이게 이제 어떤 만족이라든지 정신적 만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잘 적응하고 내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엔지니어 직군을 저는 좀 많이 상대하고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 직군은 이제 구직난도 있지만 구인난도 좀 있어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좀 엔지니어 분들이 예술가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언어나 대인 기술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이 설명하면 일반인 분들이 좀 못 알아듣죠. 이게 이제 서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반면 장점은 상대적으로 능력 입증이 쉬워요. 예를 들면은 자격증을 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능력 입증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게 너무 자격증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 자격증이 원래 레어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흔해져 버렸고 예를 들면 지금 토익이 900점이라고 하여도 사실 신입들 채용할 때 그렇게 큰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렇습니다. 근데 엔지니어 직군은 이 소위 얘기하는 비엔지니어 직군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좀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, 상대적으로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취업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반대로 가가지고 이 전략을 세울 때 이런 내가 이제 엔지니어 직군에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가실 때 기술직으로만 가실 필요는 없지만 기술 연관 직무를 선택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예술가와 같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연배가 좀 있고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전직이나 아니면 이직을 하실 때 약간 상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직으로 가실 때는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가실 때는 팔로우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영업력이라든지 고객을 상대하는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래서 그리고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학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어학력이 강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 구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는 일의 범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소통력이 어느 정도만 돼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아주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연배가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표현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놓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은 뭐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비자 문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실제 사례도 꽤 있고요. 단지 이 해외 취업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그냥 단지 내가 외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.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어떤 근로관계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금도 다릅니다. 예를 들어 뭐 베트남 같은 국가는 세금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그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되돌아 나올 때 한꺼번에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헤드헌터가 됐던 아니면 해외 취업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외 직군의 경우에는 사실 채용권만 보면 이 비엔지니어 직군 채용권이 훨씬 더 많거든요.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더 많은 인력이 몰려 있어요, 그보다. 그래서 이제 채용이 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분들 같은 경우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좀 황당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완전히 내가 그냥 새로운 경우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기업 쪽으로 B2B 세일즈만 했는데 갑자기 B2C 세일즈로 간다든지 뭐 창업을 했는데 전혀 비연관 분야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언어나 대인 기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다음번에 네 번째랑 좀 언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지는 못하는 분야여 가지고 뭐 마케팅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뭐 세일즈 마케팅은 사실 세일즈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는데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. 그래서 이게 능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화가 안 돼 있으면 되게 능력 입증이 까다로워요. 뭐 점수화돼 있는 게 일반적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한 객관적인 입증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공계 대비. 그리고 그 방법은 꼭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뭐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학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취업을 굉장히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해외 취업을 할 때 내 경쟁 상대는 한국에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 나라의 모국어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. 엔지니어들이 해외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어떤 특정 경력을 가진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서인데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좀 입증하기 쉬운 뭐 어떤 개발 언어가 있다라든지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해 봤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. 근데 앞에 3번에 보셨듯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해본 일일 경우에는 이 경쟁 상대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 사람이 돼 버려요. 그래서 이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센스를 사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 아닌 이상 가지기가 어렵고 설사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라든지 이런 걸 서포트해 줄 유인이 많이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해외 취업이 솔직히 뭐 재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가 아닌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. 개별 케이스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.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본인이 하시면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의 전문가분을 만나셔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이제 뭐 실제 찾아보시면 이런 비용이 아까워 가지고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지났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그 나머지 한 5분, 10분 동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